1980년대 한국 해군은 1,800톤 구축함을 운용했습니다. 작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미 해군 거대 8만 톤의 전투함을 견학 온 한국 장교의 눈빛을 그는 기억합니다. 8만 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 경외와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죠. 언젠가 우리도 만들고 말 것이다. 그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장교들이 웃었습니다. 그거 진담 아니지? 그냥 해본 말이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장교는 제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조선소에는 거대한 함체가 서 있습니다. 미 해군 출신 전문가가 그 앞에 섰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저들이 이걸 해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불가능을 뚫고 말이죠. 진수식 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꿈이었으니까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다는 말입니까? 잠깐만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힘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8만 톤의 강철이 바다 위를 움직입니다. 8만 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축구장 3개를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갑판에서 한미까지 걸으면 5분이 걸리죠.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습니다. 그 안에 식당, 병원, 우체국, 심지어 이발소까지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입니다. 움직이는 도시죠. 5천 명이 그 위에서 숨을 쉬죠. 저는 22년간 그 괴물을 지휘했습니다. 그런 제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만든다고요? 3만 톤짜리 경항공모함을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리처드 크로우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출신이죠. 25년간 미 해군에 복무했습니다. 그중 12년을 항모 전단에서 보냈습니다. 니미츠급 항모 작전 장교였고 이라크전에 참전했습니다. 퇴역 후엔 펜타곤 전략기획실에서 해상력을 담당했죠. 지금은 글로벌 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그 도시의 심장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기 이착륙을 통제했습니다. 작전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5천 명의 생명을 책임졌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항모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국력의 상징이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항모는 미국, 영국, 프랑스 정도나 운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2024년 가을,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항모를 만든다는 겁니다. 3만 톤급 경항모를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해군이요? 1980년대엔 1800톤 구축함 수준이던 나라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선 기술은 인정합니다. 한국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란 건 알죠. 하지만 항모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배를 만드는 것과 항모를 운용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항모엔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캐터펄트가 있어야 합니다. 어레스팅 와이어를 설치해야 하죠.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갑판은 지옥이 됩니다. 섭씨 1000도의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강철이 필요하죠. 게다가 작전 능력입니다. 항모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이 호위해야 합니다. 항모 타격단 전체를 운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025년 봄, 제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방산연구소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해양안보 세미나에 강연자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항모를 만들겠다는 건지 직접 보고 싶었죠. 그리고 3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세미나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죠. 나토 장성도 보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강연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제는 항모 타격단의 전략적 가치였죠. 30분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기술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크로우 박사님, 한국형 항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곤란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운용은 다른 문제죠. 외교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이미지 하나가 떴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형 항모의 설계도였습니다. 3차원 렌더링 이미지였죠. 길이 265m, 폭 43m, 배수량 3만 톤. 수치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스키 점프대 방식의 함수였습니다.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슷했죠. 그런데 세부 설계가 달랐습니다. 더 정교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경납고 배치가 독특했습니다. 승강기 위치가 계산돼 있었죠. 누군가 이걸 제대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아마추어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나토 장성이 팔짱을 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무언가 메모했죠.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조선소 자료를 검색했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배들의 목록을 봤습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불량률은 0.1% 미만이었죠. 납기는 정확했습니다. 기술력은 검증됐습니다. 그렇다면 항모는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한국이 정말 항모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요. 조선소를 방문해야겠다고요. 그 설계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방산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조선소 방문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주선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꿀 무언가를요. 저는 그걸 목격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한국 최대 조선소였죠. 거대한 드라이도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철 블록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죠. 이게 진짜 가능하단 말입니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설계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항모를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40년간 만들어 왔죠. 그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드라이도크로 걸어갔습니다. 용접 불꽃이 터졌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였죠.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정확도는 더 놀라웠습니다. 기본 설계 4년, 세부 설계 2년입니다.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6년이요? 미국은 10년 걸렸는데요. 길이 265m, 폭 43m입니다. 그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배수량 3만 톤, 최고 속도 시속 50km죠. 수치가 빼곡했습니다.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2조 6천억 원입니다. 제 머릿속으로 환산했습니다. 약 20억 달러였죠. 미 해군 보조 예산 한 해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연차 분할하면 국방비의 0.6% 수준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0.6%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보험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 스크린이 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죠. 역사적 전투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1차 대전 유틀란트 해전, 2차 대전 미드웨이 해전. 전쟁은 늘 하늘을 가진 쪽이 이겼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미드웨이 데이터가 떴습니다. 5분, 일본 항모 내척이 침몰했죠. 전쟁의 판도가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어가 아니라 존재를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항모는 그 시작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다시 드라이도크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강철판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용접했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건 단순한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의지의 구현이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7년 진수 예정입니다.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2년 후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죠. 저는 하루 종일 조선소에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을 봤습니다. 설계실, 용접장, 도장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하지만 뭘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항모 계획은 무리다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이미 현실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쳤습니다. 한국형 항모 실현 가능성 85%. 제 30년 경력을 걸고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조선소가 아니었죠. 부산 앞바다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초청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배를 탔습니다. 바다로 나갔죠. 파도가 높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무언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해군 대령이 답했습니다. 첫 번째 블록입니다. 함수 부분이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벌써 물에 띄웠단 말입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크기가 실감났습니다. 높이가 10m는 됐습니다. 길이는 50m 이상이었죠. 용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강철이 햇빛에 반사됐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12개 블록이 더 나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블록 방식 건조법이었습니다. 각 블록을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이죠. 효율적이었습니다. 빨랐습니다. 조선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내부를 봤습니다. 경납고였습니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죠. F-35B 전투기 20대가 들어갈 공간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었죠. 전투기를 갑판으로 올리는 장치였습니다. 영국 기술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경험자들이었죠.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빠릅니다. 배우는 속도가 놀랍죠. 그의 눈빛에 존중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예산이었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2조 6천억 원. 5년 분할. 연간 5천억 원. 누군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 반발이 있습니다. 왜 지금 항모냐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일어났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나왔습니다. 주변국 군사력 데이터가 떴죠. 중국 항모 세척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경항모 2척을 운용 중입니다.
우리만 없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생존입니다. 한반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지 못하면 바다를 잃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결의였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지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야간 작업이 진행 중이었죠. 용접 불꽃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합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배가 제 아들을 지킬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미 해군 시절을 말이죠. 우리도 저랬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말이죠. 하루에 구축함 한 척씩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절실함을 만들었습니다. 절실함이 기적을 낳았죠. 한국도 그랬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분단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항모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형 항모 진행률 40%. 일정대로 진행 중. 기술적 문제 없음.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입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직감이었죠. 하지만 제 3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선소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강철의 울림이요. 그 기술자의 눈빛이요. 그리고 저 바다 위에 떠오를 거대한 배가요. 21세기 거북선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목격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국회 방송이었죠. 예산심의 중계였습니다. 화면 속 국회의원들이 고함을 쳤습니다. 항모가 왜 필요합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답변석에 섰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저었죠. 불침 항모론이면 됩니다.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지켜줄 겁니다. 다른 의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의지의 싸움이었죠. 한국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했습니다. 그날 밤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크로우 박사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30분 후 저는 그와 통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 압박이 심합니다.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밀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2년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2년이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술진이 흩어질 수 있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겪었습니다. 니미츠급 첫 함건조 때 같은 일이 있었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생각에 잠겼죠. 한국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 조선소에 전화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확인하고 싶었죠. 한 기술자가 받았습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장인입니다. 정치는 저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를 만듭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현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용접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이어지고 있었죠. 한 달 후 외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였습니다. 한국 항모 프로젝트 예산 논란 속 표류 위기.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부정적이었죠. 한국은 조선소는 크지만 전략은 작다. 한 익명의 서방 전문가가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반박 기고문을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보냈죠. 한국 항모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하다. 제목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경력을 걸었습니다. 기고문에 썼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다. 불량률 0.1%는 미국도 못 따라간다. 그들의 LNG 운반선은 예술이다. 항모라고 못 만들 이유가 없다. 계속 썼습니다. 정치적 논란은 일시적이다. 기술적 역량은 영구적이다. 나는 현장을 봤다. 한국은 준비돼 있다. 마지막 문장을 힘주어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이다.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찬성도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죠.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2주 후 한국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삭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김철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기고문이 힘이 됐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서 한국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회의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거북선의 후예들이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이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형 항모 프로젝트, 정치적 위기 극복. 진행률 55%. 2027년 진수 목표 유지.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통해 단련된다. 역사가 증명한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 저는 그 문장을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 메모가 맞았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드라이도크의 거대한 함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 용접을 보시겠습니까? 거대한 블록들이 크레인에 매달렸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밀했습니다. 두 블록이 만났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용접이 시작됐습니다. 불꽃이 터졌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호흡이 맞았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영국 기술진이 놀랐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속도를 못 믿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속도는 전설이었으니까요.
함교로 올라갔습니다. 높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전투기가 이륙할 것입니다. F-35B 테스트는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년 봄입니다.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진수 6개월 후죠. 일정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경납고를 받습니다. 넓었습니다. 전투기 20대가 들어갈 공간이었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시험 가동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밤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공군과 해군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주제는 작전권이었습니다. F-35B를 누가 운용하느냐는 문제였죠. 해군 항공단이 운용해야 합니다.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항모는 해군 자산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투기는 공군 전문입니다. 공군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해군엔 경험이 없습니다. 팽팽했습니다. 양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겪었습니다. 영국도 그랬습니다. 군 간 갈등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양측이 일어났습니다. 악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의 벽은 늘 높았습니다. 다음 날 조선소로 갔습니다. 거대한 블록이 드라이도크 위로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한미 부분이었습니다. 크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진행률 70%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정대로 갑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형 항모 첫 블록 조립 성공. 기술적 문제 없음. 2027년 진수 확실. 확신이 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일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항모가 바다를 가르는 꿈이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예요. 2026년 겨울이었습니다. 진수식을 6개월 앞둔 시점이었죠. 저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조선소로 갔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맞았습니다. 추진장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추진장치요? 그건 심각했습니다.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논쟁 중이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베어링 문제입니다. 다른 이가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어 시스템입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제 발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시험 가동 중이었죠. 목소리에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십 개의 가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부정됐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냉각수 흐름입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온도 센서가 잘못 배치됐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발생한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술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정이 밀렸습니다. 진수식이 연기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신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항모, 추진장치 결함 발생.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진수 무기한 연기 가능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국회가 다시 들끓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항모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선소에 남았습니다. 기술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수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시험 가동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성공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출력을 높였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작업자들이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도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그날 밤 조선소 전체가 환했습니다.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거기서 갈렸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추진장치 문제 해결. 기술진의 신속한 대응. 일정 2주 지연, 큰 문제 없음.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여전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그 친구였죠. 어떻게 찾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포기란 단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좌절을 모르는 정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선소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새겨졌습니다. 그 열정이요. 그 의지가요. 그리고 곧 태어날 거대한 배가요. 2027년 5월이었습니다. 진수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부산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폭우였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진수식 연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인파가 넘쳤습니다. 언론이 몰렸습니다. 카메라가 빗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드라이도크에 있었습니다.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매달렸습니다. 빗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장엄했습니다. 귀빈석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외국 무관들도 참석했습니다. 나토 대표도 왔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씁니다. 목소리가 힘찼습니다. 한반도의 바다가 달라집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배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샴페인 병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철수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을 던졌습니다. 함수에 부딪혔습니다.
깨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력이 나갔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음향이 끊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안이 퍼졌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예비 전력이 작동했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였습니다. 드라이도크 물이 차올랐습니다. 함체가 떠올랐습니다. 3만 톤의 강철이 물 위에 떴습니다. 비가 멈췄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함체를 비췄습니다. 강철이 빛났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토 대표도 눈을 닦았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함체가 완전히 떴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인선들이 다가왔습니다. 함체를 이끌었습니다. 부두로 향했습니다. 승조원들이 올라탔습니다. 함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는 배가 됐습니다. 김철수를 찾았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에 조선소로 갔습니다. 빈 드라이도크를 봤습니다. 3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다음 배를 만들어야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한국형 항모 진수 성공. 21세기 거북선이 바다에 떴다.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부두가 보였습니다. 항모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밝았습니다. 24시간 작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배는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들이 진짜였으니까요. 기술보다 의지가 강했으니까요. 거북선의 DNA가 살아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7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항해 개시식이었습니다. 첫 출항이었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였습니다. 함포 경례가 울렸습니다. 21발이었습니다. 바다가 울렸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항모 갑판에 올라갔습니다. 넓었습니다. F-35B 전투기 12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함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역사를 함께 쓰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엔진이 가동됐습니다. 낮은 굉음이 울렸습니다.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계류줄이 풀렸습니다. 항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국제훈련에 합류하는 거였습니다. 미 해군 항모전단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복무했던 전단이었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시간 후, 저 멀리 미 항모가 보였습니다. 8만 톤이었습니다. 한국 항모는 3만 톤이었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나란히 항해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펄럭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때 제가 지휘하던 바다였습니다. 이제 한국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전이 왔습니다. 한국 해군 환영합니다. 미 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작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함장이 답했습니다. 영광은 저희입니다. 전투기 이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F-35B가 갑판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전투기가 튀어올랐습니다.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12대 모두 이륙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한국 전투기였습니다. 한국 항모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항모를 운용하리라군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 항모에서도 전투기가 올랐습니다. 두 나라 전투기가 함께 비행했습니다. 편대를 이뤘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녁에 만찬이 있었습니다. 미 함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 항모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한국 함장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늘 준비돼 있습니다. 21세기 거북선이군요. 미 함장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쓴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공식 명칭처럼 불렸습니다. 며칠간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한국 항모는 증명했습니다. 실전 가능하다는 걸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두 항모가 나란히 항해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섰습니다. 수평선을 봤습니다. 바다는 넓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젊은 장교였던 저였습니다. 미국의 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국만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있었습니다. 함장이 다가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영 인파가 넘쳤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쳤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형 항모, 첫 작전 성공. 21세기 거북선, 깃발을 올렸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항모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더 넓어질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의지가 있으니까요. 거북선의 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항모가 증명했으니까요. 3년 동안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한국의 의지였습니다. 바다는 이제 한국의 이름으로 열립니다. 21세기 거북선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